민간인의 집을 습격한 러시아군. 민간인의 집을 불태우고 약탈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이 숨은 지하실에 수류탄을 투척. 그야말로 악마 같은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2021년 8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기 올라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유. 근데 저기에 매달려서라도 해보려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지옥에서 탈출하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위에 오르면서도 죽을 걸 알 텐데 땅이 더 지옥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어떻게라도 그렇게라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네, 거죠. 벗어나려는 저 마음이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당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 탈레반의 공포 정치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수도 카불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활주로를 내달리며 필사의 탈출을 시도. 급기야 미 공군 수송기에 맨몸으로 매달렸고 정말 안타깝게도 보신 것처럼 일부는 추락사고 말았습니다. 자, 그중 한 명은 아프간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자키 안와리. 꿈 많은 축구 유망주였지만 겨우 19살 꽃다운 나이의 청춘이 지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참혹한 포화 속에서도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이 만들어낸 작은 희망.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 부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포화 속으로 19입니다. 포화 속으로 19, 14위를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계속해서 군대를 집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윌리엄 허바드. 뭐?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당장 딸과 손자를 데리고 와야겠어. 허버드의 딸 22살 에이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다니며 6개월 된 아들 세라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버드는 안전하게 딸과 손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곧장 우크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이슬린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걱정돼 가정 분만을 하면서 출생 신고를 제때하지 못했고요. 헐. 그로 인한 서류 부족으로 당장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미국으로 돌아와 있던 허바드.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2월 24일 아이고. 허바드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진짜 바로 다음 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다음 날. 정말 어떻게 무슨 저럴 수가 각본처럼. 이젠 다시 갈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어렵잖아. 못 가죠. 뭐 비행기가 있어야지. 없는데. 예. 하지만 아버지는 강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딸과 손자를 구해야겠어. 허바드는 홀로 험난한 가족 구출 작전에 돌입. 비행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에 내린 뒤 폴란드 남부로 이동. 어이구. 도보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차를 얻어 타 결국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허바드가 이동한 거리만 약 10,000km. 와, 정말 딸과 손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 생각이 없었으면 못 가는 거리죠, 사실은. 전쟁이 아니면 그냥 가족 찾아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되잖아. 근데 가면 뭐 할 거예요? 아까 뭐 출생 신고가 안 돼가지고 2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데려올 수 있긴 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는 상황 속에 걸어서 국경을 이동해야 했던 허바드의 가족들. 허바드는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군들을 피해 위성 지도를 보면서요. 사람이 잘 가지 않을 법한 어려운 길로 직접 경로를 찾아냈고요. 추운 날씨에 아들을 등에 업은 에이슬린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허바드를 따라 깜깜한 숲속을 건너고 강물에 몸이 흠뻑 젖는 고생을 거쳐 마침내 슬로바키아에 도착. 저 모든 걸 걸어서 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캠핑을 달 없는 밤에 캠핑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리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아 그리고 그렇지. 여기가 그냥 야생동물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막 무기들이 터질지 모르는 거야. 러시아군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어. 거고. 아니, 거기서 다시 미국까지는 또 어떻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슬로바키아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국경을 건넌 허바드의 가족들. 세라핌의 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유럽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거나 구하러 가지도 탈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13위 공개합니다. 천사가 준 마지막 선물. 2005년 12살 소년 아흐메드 하티브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하티브. 아유. 안타깝게도 뇌소 상태에 빠지며 의사는 하티브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 그리고 얼마 뒤 이식 수술이 시급했던 3명의 소녀가 각각 하티브의 심장, 폐, 간을 이식받았고요. 덕분에 세 소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또 많은 걸 주고 세상을 떠났네요. 정말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덕분에 또 소녀들이 건강하게 아. 새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술이 끝난 뒤 이식을 받은 세 소녀의 부모들은 네? 아니 우리 아이에게 이식해준 게 팔레스타인 소년이라고요? 장기 기증자가 팔레스타인 소년이란 사실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들이 놀란 이유, 사실은 장기 기증을 받은 세 소녀가 이스라엘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영토 분쟁, 서로 포탄을 쏘아대는 사이 양국의 영토는 피로 물들었고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양국이 지독한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팔레스타인 소년이 적국인 이스라엘의 소녀들에게 장기를 기증한 겁니다. 기증자인 하티브는요, 팔레스타인 제닌의 난민 캠프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중 하티브를 무장대원으로 오인한 이스라엘군이 총격. 심지어 하티브가 이스라엘 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인 소녀들에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좀 이제 총 겨누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는 하티브가 그럴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서로 싸우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팔레스타인인 12살 소년 하티브. 3명의 소녀를 비롯해 총 6명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는데요. 비록 억울하게 눈을 감았지만 적국에 죄 없는 이들에게 큰 사랑을 베푼 소년 하티브. 부디 전쟁 없는 그곳에선 행복하게 웃고 있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말로 저지른 전쟁 범죄.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러시아군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Так, ты давай там украинских баб насилуют, а Вот. мн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 понятно? Я сегодня Красиво, ты теб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 여자가 저런 말 하는 Да, чтобы я ничего не знала. 뭐야, 뭐야? А что? Можно, да? 애인이야? Да, разрешаю. Только предохраняйся. Хорошо.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게 뭐야? 이거는 엽기 편에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국가보안국에서 공개한 경악스러운 한 커플의 통화 내용. 러시아 여성은 충격적이게도 파병 나간 상대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며 오히려 범죄를 부추겼는데요. 뭐하는? 아시다시피 전쟁 중 발생하는 성범죄는 국제법상 처벌을 받는 엄연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낄낄 웃어가며 전쟁 범죄를 묵인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커플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공분을 터뜨렸고요. 언론에서도 참혹한 전쟁 범죄에 죄책감도 없는 파렴치한 두 사람에 대해 취재에 나섰습니다. 얼마 후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이 4살짜리 아이를 둔 부부 로만과 올가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밝혀졌네. 정상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 아니 부인이 그런 농담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했다 쳐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화를 내야지.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잔가 싶지 않을까? 이거 뭐 같이 저는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저렇게 공격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감 능력이 뭐 제로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밝혀지니까 부인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아, 약간. 네. 그러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선 어린아기, 소년, 소녀, 어른 할 것 없이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성폭행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의 심리학자 단 한 사람에게 보고된 러시아군의 성폭행 사례만 무려 약 70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권단체와 인권위원회 등 시시각각 셀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군에 의한 성범죄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 하지만 정작 러시아 당국에선 러시아군을 성폭행범으로 보이게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계략이라고 발뺌하거나 앞서 소개한 무개념 부부처럼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그냥 말려 죽이는 저 최악의 전쟁 무기가 성범죄 아닙니까? 21세기에 전쟁이 났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전쟁에 저런 짓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믿겨지죠. 포화 속으로 짚고 11일 공개합니다. 목숨을 건 모모 작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 이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심 키이우에 한 남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간 미국인 사업가 아르멘 멜리키안. 전쟁이 발발하자 멜리키안과 함께 어울리던 우크라이나인들, 그의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총을 잡고 전장으로 뛰어들었고요. 멜리키안의 주변에는 남편, 아빠를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들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자 멜리키안은요,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고 구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근데 뭐 어쨌든 뭐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저 노약자들을 어떻게 다 구출을 합니까? 이 당시 멜리키안에겐 적에게 반격할 무기, 보호 장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을 것이라곤 고작 9인승 자동차 한 대뿐. 아이, 멜리키안은 자동차 한 대에 노약자분들을 태워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출발지인 키이우에서 목적지인 이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무려 782km 거리. 멜리키안은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 매일 20시간씩 눈도 붙이지 못하고 운전했고요. 만약 폴란드로 가는 길이 막히면 헝가리로 방향을 틀어 우회, 달리고 또 달려서요.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난민들을 무사 탈출시켰습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 잡혀도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되고 떨렸을까요? 근데 이제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겁이 나죠. 지금 다시 들어갔다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내가 못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들어서 그만둘 법도 한데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키이우로 돌아갔던 거죠. 러시아군이 주변 도시를 완전 포위,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위기 속에서도 멜리키안의 자동차는 멈출 줄 몰랐는데요. 와. 비록 그도 지칠 때가 있었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난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멜리키안이 탈출시킨 피난민들만 무려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명을 구한 거예요, 혼자. 한 12번 왔다 갔다 했구나.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쉰들러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이분에 대한 영화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류애를 상실한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참혹함 속에서도 인류애가 피어났듯이 부디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잊지 말고 잔혹한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9위를 공개합니다. 최전선에서 만난 모모.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총을 둘러맨 채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아주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와 딸. 부녀가 2년 만에 전쟁터에서 재회한 모습입니다.
2012년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코바니 지역. 평범한 농부였던 파루크의 딸 퍼비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빠, 전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IS와 맞서 싸워야겠어요. 그 길로 퍼비는 쿠르드 여성 민병대에 입대,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후 전쟁은 더욱 악화되면서 퍼빈의 가족들도 난민이 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생사만 겨우 전해 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부 전선에서 활약하다 북부로 돌아온 퍼빈은 거리에서 우연히 군복에 총을 맨 아버지를 발견. 아버지 파루크 또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9개월 전에 민병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 전쟁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근데 이게 사실 2년 만에 재회라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만난 거니까 이게 미래도 없고 기약도 없는 또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이 비극이 저 온 가족을 다 그냥 싸움터로 몰아넣은 거예요. 다 찢어놓은 거죠, 뭐. 이후 퍼비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한 농부로 또 그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역시 또 그 질문을 하게 되네요.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네. 포화 속으로 19, 8일 공개합니다.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이 되던 2022년 2월 25일 18살 청년 이반 노프는 할머니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폭격이 쏟아졌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이반 노프가 그만 총격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야. 삽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는 눈 앞에서 저런 비극이 펼쳐졌네요. 아이고 저 할머니 어떻게 사시냐. 그러니까 10여 발의 총알에 만신창이가 된 손자의 시신을 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할머니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는데요. 지나가던 소년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겨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손자 이반 노프가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 당시 이반 노프의 할아버지는 뇌졸중 투병 중으로 홀로 우크라이나 호스토멜에 있던 상황. 그런데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집중 공격하자 키이우에 있던 손자 이반 노프는 할아버지를 구하려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전에 이반 노프는요,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 의대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예비 의대생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잔인한 총성은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의 꿈을, 한 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가족을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러시아군의 폭격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이반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와야 했지만 러시아군이 이반노프가 있는 도로로 향하는 다리를 폭파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차디 찬 아들의 시신을 직접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행히 이반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 사이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높으신 엄마 분들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묻으면서 어땠을까요? 이게 참 진짜 비극이다. 너무. 전쟁이 앗아간 누군가의 행복과 꿈, 또 웃음과 미래, 이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의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가족에게 다른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줬어요. 난 내 아들을 묻었으니까요. 아, 저 마지막
납치된 아들과의 모모. 2014년 IS는 소수 민족이었던 야지디족이 이단 종교를 숭배하는 이유로 그들의 터전이었던 이라크 북서부 지역을 점령, 핍박과 학살을 자행했고요. 그들의 사륙전으로 부족원 55만 명 중 약 45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됐고 수천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노파 자글라의 가족 또한 야지디족으로 IS의 포로로 붙잡히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고. IS에 의해서 야지디족이 학살되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이 다 또 IS에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사는 아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정말 다행히도 자글라와 4명의 자녀는 IS로부터 간신히 탈출에 성공. 아유, 다행이다.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애를 태우던 중 2017년 7월 자글라는 온라인에 퍼진 IS 포로 구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 중 한 명인 에마드 타모를 발견. 자, 영상 속 에마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엄마 자글라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 바로 알죠. 야, 근데 헤어진 아들을 저렇게 영상 속에서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근데 깡 말랐다 그랬잖아요. 흙먼지 뒤집어 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어쨌든 근데 살아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겠어요.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자글라는 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캐나다 정부도 가족의 재회를 도왔는데요. 이에 에마드는 무사히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애타게 그리던 가족과 재회. 어머머, 만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 순간입니다. 아들이 온 거구나. 건강하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생사도 몰랐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거의 뭐 포기할 만한 상황. 3년 만에 지금 만난 거예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별할 일도, 타국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할 일도 없었을 가족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헤어졌던 모두가 무사히 재회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포화 속으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모모.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의 박격포 사수로 참전한 19살의 미군 로버트 레빈. 전쟁에서 그는 독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 포로가 돼 적인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을 받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레빈은 내가 포로로 잡히다니. 난 이제 끝이야.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에 죽음을 직감, 절망했는데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 레빈은 유대인으로. 당시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기에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당시에 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그냥 잡힌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빈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포로에서 해방,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탈출했나요? 오. 아니면은 연합군이 그 좀 수용소를 이렇게 탈환을 해가지고 구출해 주는 거 아닐까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든 건 야전병원에서 레빈의 응급수술을 담당했던 독일 군의관 에드가르 볼 덕분이었습니다. 볼은 레빈의 수술을 집도하기 전 아니, 이건 유대인 표식이잖아. 레빈의 군번줄에서 레빈이 유대계임을 뜻하는 알파벳 H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요. 레빈이 혹여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이 됐던 군의관 볼은 다른 독일군이 군번줄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없애버렸던 겁니다. 야,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그런 본문을 다는 분이 있었네요, 진짜. 근데 사실 그 연합군이 독일군과 적군이었기 때문에 저쪽 의사면은 보고를 하면 했지. 그렇죠. 그대로 그걸 상황 남이 입장에서. 봤으면 그냥 같이 가는 가스실이에요, 거죠. 그냥 가스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레비는 제대와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타국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지 38년 만인 1982년 처음으로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 생명의 은인인 볼 군의관을 찾아 나섰지만 아이고, 안타깝게도 볼은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대신 레빈의 가족은 지금까지 군의관 볼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로. 그래도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만나서 포옹이라도 하셨을 텐데. 그러게. 뭐 적군 아군도 다 각자 입장에서 적군 아군이지 뭐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한 것이고. 예.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화 속으로 짚고 4위 공개합니다. 러시아 모모, 반복되는 학살. 1991년 체첸 공화국의 독립선언 후 이를 탄압하려는 러시아 정부 간의 전쟁이 발발. 그리고 1999년 제2차 체첸 전쟁에 돌입한 러시아는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 점령에 실패하자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군의 전술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일명 자치스트카. 너무도 끔찍한 짓을 자행한 건데요. 자치스트카? 스티카가 뭐예요? 자치스트카는 2000년 체첸에서 전쟁 중이던 러시아군이 벌인 인종 청소. 아, 체첸군뿐만 아니라 체첸인이라면 이유 불문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갖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하거나 다 죽여야 된다고 하거나 왜 그래? 아니, 공존하면 안 되나? 왜 그 한쪽을 다 싹쓸이를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지? 당시 체첸인들은 언제 러시아군의 포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차마 집 밖을 나서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체첸 반군의 뿌리를 뽑아야 돼. 집집마다 뒤져서 남자들 다 죽여! 민간인의 집을 습격한 러시아군. 반군 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들을 모조리 체포하거나 살해. 러시아군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의 집을 불태우고 약탈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 뿐만 아니라요. 어머니와 제 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무시하고 총을 쐈어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이 숨은 지하실에 수류탄을 투척. 그야말로 악마 같은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체첸 곳곳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집단으로 매장된 학살의 현장이 발견됐고요. 그렇게 러시아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밝혀지지 않은 수까지 예상컨대 최소 15만 명. 체첸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참.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희생됐네요. 그 무고한 민간인까지 학살을 하는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 아예 체첸인이면 다 죽여라. 이거는 작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히틀러하고 다른 게 뭐야 지금?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의 북쪽 소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발견. 아,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 22년 전 자치스트카 재현. 러시아는 왜 학살을 반복하는가? 이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제기. 이에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아, 진짜 이건 왜 저럴까?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 다시는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짚고 3위를 공개합니다. 1985년에 열린 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 배우 행 은고르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유명 배우인가요? 사실 행 은고르가 출연한 영화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양민 학살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배우 행 은고르의 원래 직업은 배우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오잉?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니까 캄보디아인이 출연을 한 건 알겠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 영화에 출연했다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캄보디아에서도 친미 정권이 세력을 잃었고요. 그 사이 친미 정권에 대항했던 공산당 무장 조직 크메르 루즈가 반등.
이 크메르 루즈는 세력 확산을 위해 화폐, 사유재산, 종교 모두 폐지하고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천국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캄보디아의 상류층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삶을 살던 엘리트 행 응고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상류층이라고 해도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셨던 거죠. 열심히 사셨던 건데 의사 선생님인데. 새 정권 세우겠다는 빌미로 이제 망가뜨린 거네요, 인생을. 응고르가 목격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하자 야생 들개들이 시신에 덤벼드는 처참한 광경도 숱하게 봤는데요. 심지어 뭐야? 너 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어? 이게 딱 봐도 배운 놈이구만. 이놈 죽여!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뿐 아니라 그저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심지어 손이 하얗다는 이유로 지식인이라고 추정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란 직업을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응고르. 그는 임신한 아내가 조산을 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도 혹여나 의사라는 신분이 탄로 날까 봐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핏덩어리나 다름없는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혼자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구정권에 대한 그 반감을 애꿎은 민간인들한테 해소를 한 거네요. 여담이지만 저 때 너무 많이 지식인들을 죽여서 아직까지도 국가 재건에 애를 먹는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던 응고르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 태국 국경지대의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돕다가요.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캄보디아의 양민 대학살을 그린 영화 킬링필드 제작 소식에 출연을 결정. 그 후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분만큼 제대로 그 참상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조언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배우로 성공한 응고르는 이후에도 꾸준히 캄보디아 난민들을 도왔고요. 전쟁의 비참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1996년 2월 어느 날 밤 의문의 죽음을 당하며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또 미스테리구나 또. 어쨌든 크메르 루즈의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생존자로서 그분이 주었던 영화와 활동이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전쟁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응고르. 그가 늘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눈물 흘리는 희생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22년 4월) 영국. 헤더는 남편과 함께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한 달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과 만나게 됐는데요. 누구죠? 두 분은 뭐 가족인가요? 아, 닮았어. 자, 이 두 사람은요, 피를 나눈 가족도 어린 시절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관계였는데요. 영국에 거주하는 헤더와 남편 마크는 사실 아기를 갖기 위해 8년 넘게 노력한 난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대리모가 합법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를 찾던 중 비타라는 여성을 알게 됐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향한 헤더는 비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성애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어머.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우정을 쌓았습니다. 와. 그리고 2022년 1월 드디어 헤더 부부가 오랜 세월 그토록 바랐던 기적이 비타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비타 역시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저 두 부의 아기지만 네. 사실 배 품고 낳아준 엄마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치. 비타는. 그렇죠. 자, 그런데 얼마 뒤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비타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위험하니 나랑 영국에 가자. 난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괜찮을 거야. 비타는 영국으로 함께 가자는 헤더의 제안을 거절. 하지만 헤더 부부가 아기와 영국으로 돌아간 지 약 2주 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병원을 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생각보다 전쟁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헤더는 비타를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게 아기라는 기적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야. 비타, 제발 거기서 떠나. 약속해. 내가 데려와 줄게. 날 믿어. 헤더의 간곡한 설득에 비타는 가족과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기로 결심. 비타 가족이 폴란드와 독일을 거쳐 벨기에를 운전하는 동안 헤더는 비타 가족을 위해 숙소를 대신 예약해줬고요.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직접 비자 발급소를 찾아가 비타 가족의 비자 신청서를 발급. 그뿐 아니라 비타 가족이 영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후원자를 찾는 등 백방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타 가족을 마중 나갔습니다. 약이라는 인연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거고 또 그 인연을 저버리지 않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상대방을 구해준 거네요. 전쟁 속에서 서로에게 기적이자 구원이 된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쟁의 총성 걱정 없이 두 가족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저 이거 봤어요. 문어크까지 하죠? 오, 잘하시는데요? 근데 군복 입은 거 아니에요? 군복이죠. 거의 완전 무장 상태 같은데? 실제 총입니다. 아니 지금 저기 저 방탄조끼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되게 전쟁인 것 같지 않게 코믹한 영상이긴 한데 저 이 사연 듣고 진짜 찡했어요. 부대원들도 함께 해줬네. 그렇죠. 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영상인데요.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포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2022년, 우크라이나 군인인 알렉산더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분명히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이었지만 알렉산더는 이 전장을 무대 삼아, 무기를 악기 삼아 마이클 잭슨의 노래에 맞춰 백스텝 춤을 추는 등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우스꽝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촬영. 때로는 혼자,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한 이 화제 영상은 사실 알렉산더가 자신의 어린 딸 로드눌에게 보내는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목숨이 오가는 전장을 향해 집을 나서했던 아빠 알렉산더. 그리고 딸이 눈에 밟혔던 그는 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익살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딸아, 아빠는 무사하단다. 딸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했던 것이죠. 와,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SNS 끊기지 말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겠네요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딸을 안심시키려는 그 아빠의 사랑이죠. 돌아오고 싶은 마음, 우리 딸라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크겠고 딸이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딸을 위해 전장에서 춤을 추는 아빠. 알렉산더의 모습에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한때 그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그의 사망설이 돌기도 했지만요.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영상을 올리며 생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터에서 딸을 위해 바친 아빠의 춤. 다음엔 그 무대가 전장이 아닌 딸이 있는 아늑한 집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우, 저 장난꾸러기가 계속 웃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부디 저 SNS에 저분의 거실이 나오길 바라요. 딸하고 같이 춤을 추고 정말. 우리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의 데스크 군사 전문 기자 태상호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전 세계에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혹은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이와 약자들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땅이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 기사는요? 오늘의 1위는 전쟁 속 아빠의 안부 인사입니다. 총을 들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병사들은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죠. 그 공포를 이기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춤을 추는 영상으로 자신의 안부를 알림으로써 딸을 안심시키는 아빠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일 겁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입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7위를 공개합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두 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두 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잔해가 이제 두 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군이죠.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어허.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 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니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대요. 이거 진짜 미스터리하네요.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비행기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봐라, 지원봐라.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두 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선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5위 공개합니다. 하늘로 사라진 모모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교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마침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4위를 공개합니다. 나치 1급 전범의 이중 생활. 아르헨티나의 산부인과 의사 헬무트 그레고르,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마이엔, 브라질의 수의사 볼프강 게르하르트. 사는 곳, 직업,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자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한 1급 전범입니다. 진짜 정말 인간에게 포기한 악마 중에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독일의 패망을 직감한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해 도주했지만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맹겔레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독일 국방군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해 연합군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바이에른에서 4년간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잘도 도망치죠. 교활한 거죠. 근데 4년이나 고향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 이번에도 역시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교활. 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여놓고 저기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체포가 안 됐어요? 자, 1960년 이번에는 알프레도 마옌이라는 이름으로 파라과이로 도주. 그 다음엔 우루과이로 도주하며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정보는 또 알고 미리 도망을 친 거지? 사격의 인맥이 뭐 엄청났겠죠. 아 진짜 좀 악마 같은. 근데 아주 남미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아주 잘도 도망 다녔네요. 짜증난다. 1959년 맹겔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브라질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볼프강 게르하르트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도피하며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산 맹겔레. 그러나 그를 찾아냈을 때 맹겔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인 1979년 68세 나이에 수영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맹겔레.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행을 생각했을 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이것도 뭐 조작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것도 그러게.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죽은 척하면서 딴 데로 또 도피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을 보면. 있죠. CIA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 유골을 꺼내 DNA 조사를 한 결과 그의 정체는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A급 전범이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편하게 놀다 죽은 게 너무 짜증나. 와, 근데 어떻게 도망 다녔냐. 정말 기가 막혀.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51년 6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도솔산을 탈환하기 위해 투입된 국군 해병대 제1연대.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2개의 사단으로 병력이 4,200여 명에 달했고요. 북한군이 수많은 지뢰를 매설한 탓에 해병대는 전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북한군과 육탄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에 적에게 다량의 무전기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 아, 어떡하냐. 적군이 우리나라 말 다 알고 있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뭐 통신 체계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수적 열세와 작전 노출에도 불구하고 도솔산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작전 유출로 인해 폭격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병대는 작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 그래. 우리한테도 비밀 병기가 있었어. 적의 감청으로부터 작전 보안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공정식 사령관이 기막힌 비책을 떠올리는데요. 클로츠 가장범은 칸크는 소낭이 나옵니다게. 그 뒤서 또 단편으로 돌아선 도르봉갑서. 제주 말이야. 제주 말이지. 혼자 없어 얘. 이 도솔산 전투 비밀 무기의 정체는 바로 제주어 교신. 야, 저 북한도 진짜 머리 깨졌겠다 진짜. 이 알아는 뭔 듣겠는데. 소리나 애가. 그러니까 이게 한 30%가 캐치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아예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사나 뭐 중간중간에 주어나 이거 들리잖아. 뭐쭉 가서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소멍서 돌아가면서 뭐 이러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잖아. 야, 더 짜증나, 더 짜증나. 들으면 글로 쓸 수는 있어요. 아, 쓸 수는 있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야, 그 아이디어 어떻게 그 생각을 진짜 하시지? 평소 전쟁사를 즐겨 읽던 공사령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해야 되겠지. 다행히 당시 해병대의 주축이었던 해병 3기와 4기생 대부분이 제주 출신이어서 비밀스럽게 제주어 교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야, 또 북한군은 제주 출신이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아요? 시리적으로. 그렇게 도솔산 전투는 17일간의 혈전 끝에 북한 인민군 2,263명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도솔산을 탈환하며 한국 해병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고요. 도솔산 전투의 승전을 이끈 제주 출신 군인들의 비밀 작전은 승리의 역사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물체가 어떤 걸로 생각되시나요? 우주선이요. 딱 발사하게 생겼는데 밑에? 항공모인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비밀스러운 물건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폴란드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이고르 위트코우스키는 익명의 폴란드 정보 요원으로부터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입수,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저 벨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근데 이 벨의 용도가 어쨌든 되게 궁금하네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연합군의 움직임을 다 관찰하려고 한 거죠. 저걸로? 네. 자, 놀랍게도 이 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직접 개발, 완성이 임박했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포된 나치 친위대 장군 자콥 스프른베르크에 따르면요. 나치에서는 벨을 연구한 프로젝트를 디글로케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톤급 메가탱크, V2 로켓 등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했던 나치는요. 특히 이 벨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투입, 아주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저거? 일명 디글로케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벨의 정체는 바로 타임머신. 이게 어떻게 이리 오고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타임머신. 대만에서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역사적인 그녀입니까? 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단단한 금속으로 둘러싸인 벨의 내부는 수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두 개의 실린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 그렇게 생성된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반중력 시스템을 이용해 달, 화성 등 우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한 취지가 너무 소름 돋는다. 노르망디 작전 한 3시간 전에만 돌아갔어도 몰살이죠. 진짜 알 수 없는 거야. 2010년 10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상공의 UFO 출현. 2010년 11월 4일 UFO 출현으로 중국 항저우 샤오산 공항 폐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UFO. 그런데 이 UFO들이 외계인의 소형이 아닌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FO처럼 속도도 우리 현재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막 방향 전환도 급격히 되는 그런 종류의 비행 물체를 만들었다면 필승이죠. 그러면 하늘을 장악하는 거지 완전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네. 그럼요. 아무도 못 따라오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폐색이 짙어가던 시기에 히틀러는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비록 밀리고 있지만 최후의 부대가 남아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최후의 부대, 일명 라스트 바탈리온이 세계를 다시 점령하는데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UFO들이 나치의 라스트 바탈리온이 만들어낸 비밀 무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치 친위대 에너지 연구부서에서는 1935년도부터 과학자들을 대거 투입, 비행 접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결국 하우네부라는 이름의 비행 접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야 이게 성공했다고?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우리 맨날 사진에 나오는 그 UFO 발견했다, 목격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거랑 똑같긴 해요. 똑같네, 진짜.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아. 자, 이런 각종 소문을 통해서요. UFO는 나치가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 접시일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대표적인 비일간지에서는 UFO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개발한 비행 물체였다라고 보도했고요. 심지어 독일의 공영방송사에서는 나치의 UFO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당시 나치가 개발한 비행 접시가 시험 비행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나오면 딱 UFO 아니냐고. 아니 독일 대표 일간지하고 공영방송사에서 보도할 정도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의 데스크 월간 군사세계 기자 이세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죠. 따라서 전쟁 상황 속에서 미스터리에 관한 많은 의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프리한 19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기사 내용들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말 마주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나치가 만들었다고 의심되는 UFO의 경우는 모든 UFO 미스터리들의 원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나치는 한때 전 세계를
정복하기 직전까지 갔던 너무나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따라서 그들이 쉽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이세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이거 건졌네요. 건졌어요.